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전영수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특히 앞서 기윈들께서도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굉장히 공통적인 화두 이슈들을 같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한정된 시간에 제가 준비한 것들이 다 발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은 조금 패스하고요. 조금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실 만한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풀어내는 방식도 굉장히 다각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자원, 하나의 어떤 주체 가지고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고요. 굉장히 다각적이고 복합적이고 또 굉장히 긴 방식에서 이런 문제들이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그것에 대한 현재적 차원에서의 결론을 로컬리즘이라고 확신합니다. 풀어내는 방식과 목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감싸고 있는 인구 문제의 그나마의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해결책은 이른바 도농 불균형, 비정상과 불균형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시키는 방식으로서의 자생적인 에너지를 지방 다원위에서 만들어내는 것들, 그것이 이른바 로컬리즘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전반부에는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사실은 인구 문제를 얘기할 때 숫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라든가 센서스라고 하죠. 동시에 주민등록상의 전출입의 그 숫자들의 변화 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 이미 시작했어도 많이 늦어버린 듯한 상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를 얘기할 때 삼각형 구조를 생각하면 굉장히 감각적으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으로 진분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요, 저게 방향을 비틀게 되면 순식간에 가분수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단위까지 시간이 사실상 주요 선진국들은 짧게는 한 세대, 보통은 한 두 세대 이상 시간이 걸리면서 저렇게 조금씩 전이가 됐습니다만 대한민국 사회는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새에 저렇게 순식간에 전환이 됐습니다. 저 기준점이 바로 중간에 줄을 껐을 때 분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65세 시점이죠. 굉장히 자기적인 방식입니다만 분모에 계시는 분들이 분자로 넘어가는 순간 사실상 우리 저출산 고령화라는 수치의 변화가 체감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65세가 고령 인구의 분기점이 돼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두더라도 여하튼 우리가 숫자적으로 확인할 때, 통계적으로 확인할 때 저런 급박한 변화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 중간에 한번 썼습니다만 한국의 인구 감소 역사 벌써 40년째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모르고 있죠. 최근에 이제 굉장히 1명 이하를 깨고 있으니까 좀 위험하다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 인구 유지선 2.1명을 하향 돌파한 게 1983년입니다. 그러니까 83년 시점에도 둘도 많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2004년도에 우리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대책법이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시점엔 이미 1.3명 이하를 하향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째 주요 선진국들이 겪지 않은 1명 이하는 둘째치고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출산율이죠. 0.75 정도로 수렴이 될 것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도농 균형, 바로 로컬리즘을 표현하는 이유는 두 번째에 쓰여 있는 그 비유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큰딸이 학교에서 과제를 하다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친구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해요. 지방에는 먹이가 없어서 서울에 왔더니 서울에서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게 인구 문제를 풀어내는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즉각적인 방식으로서의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흐름들이, 이 통계들이 우리의 숫자 안에 현재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14개 전북에 지자체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민등록이 계신 분하고 실제 사는 분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나 20대, 30대를 기본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히 인구학에서는 유령 인구라고 표현합니다만 이 비율이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에 아까 얘기한 진분수에서 가분수로 역전되는 것들이 축의 범위를 깨고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거고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의 주민등록 인구와 실제 거주 인구 사이에서는 약 한 30% 가까이 간극이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30%가 사실 저출산에 직결되고 있는 20세, 특히 직업과 취업을 위해 가지고, 교육과 취업을 위해 가지고 서울에 움직이는 친구들이죠. 저걸 그러니까 분달해서 봤을 때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라는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지방에는 먹이가 없으니까 사회 전출을 하는 거고요. 사회 전출의 결과 이들이 찾고 있는 서울 수도권에서는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네. 저걸 결국 한 문장으로 합쳐서 저걸 같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는 뭐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만 저는 공포를 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공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은 생각보다 더 암울하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적인 인구 문제의 코멘트들입니다. 우리야 뭐 워낙 뭐 북한하고 오랫동안 이렇게 대척 관계에 있다 보니까 미사일을 쏴도 크게 뭐 영향을 안 받는 사회 중에 하나입니다만 해외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죠. 올해 1월 달에 제가 일본 자료에 찾다가 나온 겁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북핵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 두 번째, 만약에 소멸된다면 한국이 첫 번째가 될 것 같다. 세 번째, 한국은 집단 자살 사회로 향하고 있다. 이 얘기가 전부 다 2017년 이전도의 평가입니다. 근데 한국은 2018년부터 1명 이하를 하향 돌파해서 0.98, 0.92, 0.86, 작년에 0.81, 올해 0.75까지 5년 평균 구간 마이너스 0.06명씩을 하향 돌파하고 있고요. 만약에 기계적으로 이 상황이 반복된다면 한국은 13년 후에 출산율 제로가 됩니다. 물론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아까 표현드린 먹이를 찾아서 또 둥지를 찾아서 서울로 가고 있는 이른바 유령 인구들의 제대로 된 반영들을 하게 되면 아마도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풀 수 있는 즉각적인 방식들도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저출산의 이유들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장의 문제. 인구 문제 어떻게 풀까요? 성장하면 다 풀립니다. 문제는 성장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장해서 풀릴 수 있는 단계라면 그나마 좋겠다라고 봅니다. 바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가치관의 변화, 즉 고학력화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인구 문제를 경제적 이슈를 넘어서 이제는 문화적 트렌드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그 단계라면 여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 현금 급여형의 이 정책들이 유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비유가 맞는지 데이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먹이가 없어서 서울 수도권에 왔더니 둥지가 없어서 알을 못 낳겠는데 먼저 먹이부터 보실까요? 두 개가 향후 20년에 걸쳐서 20대, 30대의 고용률입니다. 큰 변화가 잘 보이지 않고 있죠. 제 얘기는 뭐냐면 20년 전에 청년 고용이 쉽지 않았다면 지금도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때가 좋았다면 지금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즉 통계상 유의미한 흐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껴있는 두 개, 이거는 출산율을 제가 피봇을 역산시킨 겁니다. 추세를 보기 위해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용률은 변화가 없는데 출산율은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 마지막에 있는 둥지의 압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값의 평균치를 가져와서 봤습니다만 적어도 통계상 저것은 동행하거나 약간 후행하는 방식으로 둥지의 변화가 출산율의 변화에 직결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 20년의 이슈고요. 그래서 이걸 늘렸을 때 이게 계속 유효하냐라는 것은 그 다음의 이슈입니다. 적어도 최근 20년 동안 흐름을 놓고 본다면 먹이가 없어서 알을 못 낳는다, 출산을 안 한다라는 얘기는 선배 세대, 기성 세대들의 선입견이었고요. 실제로는 둥지의 이슈가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다. 만약 이게 팩트라면 우리의 접근 방식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의 파란선입니다. 한국은 이건 40년짜리 그래프인데요. 주요 국가 EU나 OECD보다 늦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빨리 떨어지고 있죠. 주요 국가들도 사실은 반등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1.6명 수준에서 거의 유지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구 정책은 더 이상 반전이 아니라 완화하거나 완화 속에서 적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전략을 채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앞서 카미야마 사례도 봤습니다만 저도 마찬가지로 잘 알고 있는 사례인데요. 카미야마에서 생각하고 있는 1년의 인구 유입률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실제 많지 않습니다. KPI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그래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성공이다라고 일본에서는 본다라는 것이죠. 저도 일본을 4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한 3군데 빼고는 거의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사례들을 다 봤는데요. 실제 생각보다 굉장히 초라한 성공 사례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한국에서 이런 걸 정할 때 우리는 굉장히 거창하게 잡지 않습니까? 인구 유입하려면 적어도 100단위 이상은 돼야지라고 표현하는데 100단위 이상 되면 굉장한 성공 사례입니다. KPI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아서 단 5명 혹은 유출되는 사람을 한 10명 정도만 막아내도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 성공 사례라고 표창을 합니다. 그 정도로까지 지자체에서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그 KPI를 좀 낮게 잡는 것들도 얘기가 됩니다. 이건
굉장히 최근에 고무적인 일이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인구 문제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자기하고 직결되는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 큰딸 생각하고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문제가 바로 직결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전북을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방 거점 국립대 우리 9개 중에서 이번에 9개 다 미달 사태가 났죠.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취약 연령 자체의 절대 감소. 두 번째는 해당 지역에 가야 될 지방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이중 구조 때문에 지방에서는 대학 상권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1, 2년 있다가 바로 병력 문제 그러는 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만 제가 알기로 러시아의 현역 징집률이 한 74, 5%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한국은 작년 기준 94, 5%입니다. 징집 인원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고 연간 한 3, 4만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 얘기는 20대 자녀를 두고 있는 특히나 남자 자녀를 두고 있는 집에서는 저게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바로 우리 증세, 세금과 관련돼 있는 직접세, 소비세 포함해서요 늘어나게 될 것이고 5가지 준조세 이미 개정자급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 폭 자체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결이 셀 듯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묘책을 찾겠다고 계속 고민들을 했는데 없는 묘책들을 찾으려고 시간을 사실은 낭비를 많이 했고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은 더 많이 악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큰 폭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이 흐름들을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게 제가 소위 수도권 일극 중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가장 위에 보시면 12% 공간밖에 되지 않는 서울 수도권에 52%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거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먹이는 다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인구 세 번째입니다. 서울 인구는 빠지고 있습니다. 서울은 벌써 1,000만 깨졌고요. 올해는 경기 인구도 자연 감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빨리 그나마 경기가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경합을 펼칠 때 늘 승리를 하는 동네였는데 올해 기준 이미 월 베이스로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자연 감소 2019년에 시작이 됐죠. 여기에 2020년부터 시작된 총 인구 감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0.81 올해 0.75 정도 추산이 되고 있는 이것은 평균치라는 것이죠. 밑에 있는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번에 17개 중에서 유일하게 1명 이상을 찍은 유일한 동네고요. 문제는 이렇게 1명 이하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지금 다 까먹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올해 0.56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전남은 0.92 정도 예상되고 있죠. 자, 재미난 것은 이런 겁니다. 전라남도에 사는 30%의 유령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온 청년 인구가 서울로 갈 때 주민등록을 파서 가느냐? 파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면 우리의 추계는 그 친구가 전라남도에서 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50년짜리 장래 추계에서 그대로 전라남도에 있는 걸로 추계가 되기 때문에 0.92를 50년으로 당겨버립니다. 근데 실제 그중에 30%는 서울에 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0.5로 계산되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추계만 발표되고 나면 늘 저위 수준의 실측치가 현재치가 수렴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통계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나이브한 얘기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12% 공간에 52%가 살고 있다고 표현합니다만 주민등록과 관련돼 있는 유령 인구를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아마 6할 이상이 이미 서울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걸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저도 단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20살에 서울로 와가지고 서울로 주민등록 옮길 때 30에 결혼할 때 옮겼습니다. 그 10년의 구간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클 수 있고 그게 특히나 출산과 직결되고 있는 20대, 30대 세대들이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통계상의 바이어스, 허점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15년에 사회 전출까지 반영한 인구주택 총조사를 일본에서 돌린 결과입니다. 이른바 마스터 보고서라고 표현하는 방식에서의 핵심적인 지도 한 장인데요. 이 지도 한 장 때문에 일본의 중앙정책이 굉장히 결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중앙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독점 구조에서 자치분권화로 굉장히 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00여 개의 기초지자체 중에서 파란 점이 현행대비 인구가 50% 이상 줄어드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소멸경고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20세에서 39세의 지방 여성이 이전할 때를 모수로 두고 통계를 돌린 겁니다. 그게 현행보다 절반 이상 50% 이상 줄어들 때 소멸 위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저 파란 지역들이 그 지역으로 나타난 지역들입니다. 재미난 것은 저 파란 지역들이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이었었어요. 즉 보수 지역이고 고령자 지역들입니다. 저 지역에서 집권 자민당의 텃밭들이 있는 것인데 저 지역이 이대로 간다면 지역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 결과 일본 정부 굉장히 중앙 집권성이 높았던 중앙 정부의 집권성이 높았던 일본에서 정책을 180도 선회시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컬 아베노믹스다 그래서 전적으로 매크로 정책에 기반한 낙수 효과의 정책을 폈다면 그 인구 지도가 반영된 한 장을 보고 나서는 보수 혹은 우파 쪽에서는 얘기하기 힘든
인구 이동을 막아라, 직주를 완성해라, 내수를 키우자, 지역을 부활시키자, 로컬리즘을 강화하자, 이른바 아베노믹스 2.0 버전, 바로 로컬 아베노믹스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 지도 한 장 이후에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산 자체를 우리 교부금이나 지원금에 대한 확대가 아니라 세원 자체를 이양시키는 방식으로까지 굉장히 적극적인 느낌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단 이때 전제는 우리 지금 지방소멸 대응 기금 받듯이 경쟁 구도로 해서 능력이 안 된 지자체는 뭐 과감하게 버리겠다. 대신 능력이 있고 자생력이 있고 경쟁력이 갖춰진 지방 지역은 중앙 정부가 도와주겠다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결이 다른 방식으로 정책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감사원이 처음 아마 정권 말기라 가서 이게 가능했을 것 같은데 인구 정책, 우리 뭐 20년 동안 300조 썼다 이런 얘기 많이 있죠. 사실 뒤집어 자세히 살펴보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여하튼 그런 문제 때문에 인구 정책을 한번 감사하겠다고 해서 저도 자문하면서 한번 봤는데 제가 자문한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일본의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즉 사회 이동을 반영한 걸 가져와서 한국을 한번 돌려봐라. 이 결과가 그 흐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청의 공식 통계하고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100년 후가 되면 한국은 서울 인구도 거의 유지가 되지 않는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형이 한 세대 만에 바로 역삼각형으로 전환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것도 가로제가 썼죠. 0.98명이 앞으로 계속될 거라는 추계하에 봤습니다. 근데 올해 0.75입니다. 그럼 이 흐름도 낙관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도 20, 30%를 밑으로 하향 절감해줘야 실제 우리가 면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고요. 서울 인구는 그 결과 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이 지날수록 현재 사회 유출이 굉장히 빠른 지역들입니다. 이쪽 지역은 뭐 해당 지역 사람들하고 만나봐도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불과 몇 년 새에 과거와는 결이 다른 방식으로 많은 것들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지금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로 유출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서울 근방은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이게 뭐다? 서울이 가지고 있는, 즉 먹이는 있는데 둥지를 제공하지 못하는 서울의 스태그플레이션화가 서울 주변의 신도시에는 바로 직결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지역들에도 굉장히 파급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죠. 재미난 것은 그렇게 사회 유출까지 반영해가지고 통계를 돌려봤는데도 5개 지역은 2067년까지 총 인구가 늘어나는, 참고로 자연 감소 이미 한국 발생했습니다. 총 인구 감소도 올해 2년 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은 파란 지역으로 2067년까지 인구가 늘어난다. 이건 간단한 얘기죠. 자연 감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의 인구 경합을 통해 가지고 인구를 불러 모은다는 뜻입니다. 이들 다 5개 지역의 공통점, 바로 먹이와 둥지가 부모 찬스 없이 20대 30대에게 가시권 안에 있는 그 유일한 동네입니다. 즉 전북 지역의 청년들이 화이트 칼라는 판교 라인, 블루 칼라는 화성 라인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지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일자리, 바로 먹이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또 둥지, 비교적 서울만큼은 거부감 없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동네는, 만약 이 데이터가 현행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 5개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그것들을 정책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라는 고민들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전북도 가져왔습니다. 제가 저기 자료상에서는 제가 잘못 넣어가지고 전남 걸 갖고 왔는데요, 이 전북 겁니다. 전북도 3개 지역은 팔았습니다. 보시면 그나마 이제 2047년까지입니다. 진안, 임실, 순창 정도가 그나마 하반 경직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지역들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주도 쉽지 않은 상황이시죠. 이게 이제 말씀드린 자연 증감에다가 사회 증감까지 반영한 결과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좀 결이 다를 수 있다. 결국 핵심은 저는 사회 이동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 이동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주요 선진국에서 1.6명 수준에 묶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 나라에선 사회 이동이 한국만큼 거세지 않습니다. 사회 이동을 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별로 없는 동네들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미국,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이런 나라의 공통점, 하나같이 자치분권을 보장받고 있는 연방제 국가들입니다. 연방제 국가에서는요, 해당 자치권 안에서 정주, 직주락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른 지역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만큼 고도의 자치권을 가지고, 예산권을 가지고 지역을 경영하다 보니 그 지역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 자원들을 결합시키고 배분할 수 있는 구조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결국 저 이동수단, 바로 지방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저 이동수단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우리가 통제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1차적인 목표는 자연 증감을 반등시키는 것보다 사회 전출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서의 접근 방식이 굉장히 유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아까 카미야마 사례를 봤는데요. 카미야마보다 더 유명한 사례가 사실은 요지개입니다. 수치 보시죠. 하나같이 굉장히 좋죠. 행복도 1위국 동네입니다. 4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위라고 불리는 동네인데요. 저기
우리 동해에 접해 있는 바닷가 마을입니다. 세계현을 얘기합니다. 저 세계현은 기본적으로 1년에 6개월이 겨울입니다. 겨울이 많다는 얘기는 경제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지역이 지금 행복도시 1위가 됐습니다. 이유가 뭘까? 저 5가지 원인입니다. 시간상 다는 설명 못 드리는데요. 여성의 맞벌이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키우는 게 굉장히 손쉬워요. 이 얘기는 북유럽 사례와 그대로 우리가 투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까 교육감님이 얘기하셨죠. 자치교육. 예, 우리 벌써 30년 가까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상 자치교육이 잘 안 되고 있죠. 출발은 자치교육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학을 가르쳐야 되고 로컬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고3인데도 우리가 딴 지역에 전학을 갔을 때 전혀 대학에 가는데 문제가 없는 사회라면 이건 굉장히 큰 중앙 집중적인 관리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당연히 혁신 제품이 있어야 되고요. 시민의 주역성,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지역의 문화로 콘텐츠로 가져야 된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로컬리즘은 여러 가지 실현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3가지만 정리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뭔가 큰 것들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을 것이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잘 보자라는 것이죠. 이게 영국의 신경제재단에서 만들어진 한 20년 전의 이론인데요. 깨진 바켓이라고 그랬죠. 깨진 바가지 이론입니다. 저기 중앙에서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요 구멍이 나 있는 상황에서는 줄줄 셀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마트를 여기서 부른다, 여기서 만들겠다. 이마트의 1년 순이익은 그대로 법인세가 중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본사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단편으로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겠습니다만 그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그 일자리 때문에 사라져야 될 골목 상권의 상권 경제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들어온다면 여기서 뼈를 묻을 정도로의 그 구조를 갖추지 않고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기보다는 일단은 깨진 구멍을 막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내는 게 우선이다. 이걸 한 다음에 바깥에 들어온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그 도약의 사례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컬리즘을 위한 회사를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계속 그 뜬구름 잡는 얘기, 관이 주도해야 된다, 민이 중심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가 뭐가 돼야 된다, 다 좋습니다. 좋은데요. 기본적으로는 관민과 관련돼 있는 많은 다중 이해관계자가 같이 플랫폼처럼 리빙랩처럼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단일한 방식으로 자원을 배분하고 그 속에서 갈등들을 치유해낼 수 있는 회사들, 이 마을 만들기 혹은 우리 CRC, CDC 혹은 타운 매니지먼트 오거니제이션, TMO 이런 단어도 많이 씁니다. 일본에서는 마치지쿠리 가이샤라는 단어도 쓰는데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자체 출자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런 방식으로 총체적인 방식으로서의 아이디어의 그 리빙랩이 필요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일본 사례뿐만이 아니고요. 주요 유럽 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저의 이론입니다만 로컬리즘을 하기 위해서는 이 6가지 자원들에 대한 방식들을 적절하게 조입해라. 첫 번째, 인적 자원. 인적 자산이라고 표현하죠. 두 번째, 인적 자산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 자산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역 것을 가지고 해라. 지역에 자원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 보면 없는 것 없다, 다 있다. 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부각시키지 않을 뿐이지 약점도 뒤집으면 장점. 아까 카미야메 사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빈 그 콧감밖에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예요.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그냥 광 하나 깔았던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20년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세 번째, 돈 버는 지역 활성화하자. 돈 버는 로컬리즘 하자. 돈 벌지 못하는 로컬리즘은 더 이상 무용하다. 돈 벌지 못한 로컬리즘은 공공에 맡기고 공공이 지속되려면 영리성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 그 영리 과정에 다중 이해관계자가 들어가서 사실상 그들의 수익들, 이익들을 배분하는 과정, 행정과 금융도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제가 최근에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연구 결과입니다만 기초지자체가 정말 자원이 없을까? 자산이 없을까? 그들은 정말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왜 자꾸 소위 승자의 법칙으로 경기를 펼치려고 하지? 패자가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법칙을 가지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라는 차원에서 이 지방지표를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한 30-40%는 지방지표 포함되지 않은 것들을 묶어서 총 6가지의 대범주 안에 40개의 지역 자산들을 배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취력 같은 경활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통근 인구가 얼마나 많느냐, 청년고용이 많으냐, GRDP가 얼마냐. 여기는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즉 플러스 요사뿐 변수뿐만이 아니라 한계라고 표현되고 있는 마이너스 요소도 넣었습니다. 즉 한계가 충분히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빈집, 고령 인구, 비율 이런 것들도 같이 넣었습니다. 같이 넣어서 그 40가지를 잘 결합해가지고 220개, 9개 기초지자체는 그들에 맞는 방식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제가 돌리니까 전국 1위가 화성으로 나왔어요. 아까 제가 그림 그려준 방식하고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인구가 굉장히 강점이 높아 점수가 높게 나왔고요. 반대로 주거 같은 게 굉장히 낮았죠. 전북도 한번 봤습니다. 김제가 가장 높았습니다. 29위였고요. 고창이 36위.
부안이 64위 정도 됐는데 김제 그래서 1위를 봤더니 29위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 229개 중에서 29위는 굉장히 10% 안에 들어가는 게 거의 높은 것이죠. 경제, 주거, 통합 이런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을 지역 활성화, 즉 로컬리즘의 중요한 자산으로 재활용하라, 자산을 쓰라는 거죠. 포인트는 경제력을 쓰는 게 아니라 경제에서 가장 약한 게 건강이잖아요. 그렇다면 경제와 건강을 결합시키는 새로운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 그래야 약점을 소위 이런 거죠. 소위 약점 자산을 역발상화시키는 거고요. 장점 자산을 경쟁력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들이 유의미합니다. 실제 순위를 매겨보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죠. 아마 페이퍼가 있으니까요. 자세히 보시면 나올 것 같은데 요게 요 6가지 기준에 맞춰 가지고 각 지자체 14개 전북이 가지고 있는 순위를 매긴 겁니다. 각각의 지자체는 본인들이 높은 순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일단 강점이 있는 거고요. 낮은 거는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점을 고도화시키고 약점을 역발상시키는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마다의 전략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고요. 결국 동네마다의 스타일, 동네마다의 표준 방식들, 스토리들을 묶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인적 자산 넣어야 되고요, 돈 벌게 구조화시키고요, 행정안, 자치 비전을 강화시키는 방식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마지막 10초만 얘기하면요, 로컬리즘은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한국이 한강의 기적 1.0이라고 친다면 그 다음 사태로서의 선진국에 돌입을 했는데도 지속 가능한 방식의 모델을 만들어내는 한강의 기적 2.0 버전이라면 그것은 바로 로컬리즘,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현재 저희 부모 세대는요, 후진국에서 태어나서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굶어 죽어서셨던 분들이고요. 저는 개도국에서 태어나서 그래도 헝그리 정신의 가치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의 자녀 세대는 선진국에서 태어난 친구들이에요. 이 선진국 태어난 친구들한테 헝그리 정신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세대가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공존하고 있고 상생하고 있어요. 이러한 역동성과 두뇌성과 연결성을 로컬리즘의 필요한 자원으로 묶어낼 수만 있다면 갈등이 아니라 상생의 조합으로 새로운 로컬리즘에 대한 가능성을 풀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동네 전북 스타일, 전북 모델을 또 제안해 주셨고요. 상생의 방안들 함께 안내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양대학교 국제대학원 전영수 교수님께서 인구 대응과 로컬리즘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 강연에 대한 질문과 좀 발언 시간인데요. 우리 전영수 교수님 강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거나 말씀하실 부분 혹시 있으시다면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와 함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켜는 걸까? 켜졌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완주에서 왔습니다. 그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을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의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오늘 강의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그동안 고민했던 부분들 이제 많이 정리되는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이제 민간에서 현장에서 좀 활동하고 있는 입장에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특히 이제 도시에서 오는 청년과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좀 하고 있는데 청년들의 욕구, 특히 도시에서 지역을 탐색하는 로컬을 탐색하는 이제 청년들의 욕구가 단순히 이주 정착만이 아니라 자기다움을 회복하고 로컬이라는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자기의 어떤 실험들이나 도전들을 좀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지자체는 좀 급하죠. 당장 이주해야 되고 주민등록 옮겨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 사이에서 이제 갭을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완충지대의 역할들을 좀 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이런 역할들, 어떤 변화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런 청년과 지역사회, 특히 마을이든 혹은 지역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주체들, 민간의 주체들, 그리고 이제 지자체, 행정이 어떤 거버넌스, 어떤 협업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시너지를 내고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10시간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 이슈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아이디얼 타입으로서는 민관 협치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근데 이게 제가 아이디얼 타입이라고 쓰는 이유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협치라는 게 정말 집안에서 네 가족이 협치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해관계가 다른 다중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놓고 소위 로컬이라는 공통의 단위 무대 안에서 이익을 조정하고 또 갈등들을 조율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버넌스 구조를 안 갖추고 있으면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지금 제가 한국에서 약간 염려되고 있는 것은 불과 한 5, 6년, 한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경북에서 시작한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서울수도 하고 있고요. 완주도 몇 명 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석사과정 제자도 하나 의성에 내려가 있는데 일본 사례 그대로 가져왔거든요. 지역이전 협력대라는 방식을 가져왔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논의하고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추고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지역 활성화의 로컬리즘의 핵심은 사실상 새로운 발걸음들이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발걸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모객과 관련되어 있는 인센티브, 유인 효과가 없으면 일단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앙정부 혹은 광역에서 하고 있는 여러 어떤 현금급여의 지원들, 그다음에 지자체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에 대한 느낌들 필요해요. 근데 필요한데 그것을 조금 더 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공간 내 문제입니다. 바로 플레이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 플레이스가 여러 개 모여가지고 다운타운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다운타운이 만들어져서 면에 이 로컬들이 구성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 첫 무대가 저는 반드시 이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단계. 이 불러 모으는 사람들이 되느냐라고 할 때 사실상 이제 많은 이제 해외 사례를 놓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일단 아까 여기 카미야마 사례에서도 저희 관은 사실은 방해하지 않고 약간 지원만 해서 이렇잖아요. 그게 아마 일본에서는 공통적인 이 관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은 빠져 있어서 잘 되는 케이스와 개입해서 잘못되는 케이스를 놓고 보면 저는 그 중간 어중간하게 지역의 특징들이 녹아내는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자체의 능력과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아마 14개 지역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만, 결국 지역이 잘 돼야 이 지자체, 그다음에 이 행정 또 이해관계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만약 이 지역들 통폐합시키면 본인들 출퇴근 거리도 늘어나고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소위 본인들의 업을 소위 지역 로컬리즘과 결합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개입을 좀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과정 속에서 원주민과 정주민에 대한 차이, 이주민에 대한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가져와줘야 된다는 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가 토쿠시마 사례인데요. 토쿠시마의 재미난 것은 그 카메야마라고 또 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를 갔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20년 과정 안에는 원주민 사이에서의 의사결정을 풀어내는데 그 정도 걸렸고요. 또 그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주민, 이른바 외지에서 들어온 청년들과의 의사결정 체계를 그 정도 KPI를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총체적으로 의견을 못 만들어내면 결국에는 그게 삐거덕대고, 그러다 보면 만들어진 스팟 자체도 다시 한번 좀 소멸되거나 쉽지 않은 상황에 빠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얼 타입으로는 민관 협치라고 표현합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많은 섬세한 어떤 그 기획과 연결과 조정과 그다음에 배려 같은 것들이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한쪽에만 일방적인 어떤 희생이라든가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사자성을 갖추는 가장 좋은 방식은 자기의 이익을 거기 안에 투여시키는 방식이거든요. 자기의 이익을 투여시켜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거버넌스 구조, 즉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TMO라든가 CRC나 CDC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대개의 방법은 CRC, CDC가 관이 출자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대로 이제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합니다만, 결국에 유지되는 CRC, CDC는 99%가 주식회사 형태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조금 더 고민하시면 아마 그 거버넌스와 관련돼 있는 답들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완주 청년문화예술협동조합 씨앗 김주영 대표님 혹시 답변 되셨을까요? 네, 우리 전영수 교수님의 또 답변 질문 또 감사합니다.